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주간 정리의 5%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러네요. 비가 좀 올 듯한데 환절기니까 모두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간만에 이제 지인들이랑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가끔씩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인데 뭐 가끔 시장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중간에 전해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장은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 끝나고 이제 한국장 말씀드릴 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큰 흐름상 올랐기 때문에 등락되는 단기 등락은 큰 의미가 없다 보고요. 큰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장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차트를 보란 말씀을 가끔 드려요. 물론 제가 100% 차트쟁이도 아니고 시장을 오래 보면서 시장 여러 스토리와 일단 메인 머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흐름이 어쨌든 우상향해요. 그냥 항상 우상향합니다. 우리나라도 20년간 뭐 수십 년간 상향을 했고 특히 미국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항상 바이블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미국의 어떤 흐름이 살짝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작년 초부터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전 세계에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기간이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을 줬죠. 근데 반등 주다가 우리가 고생하는 지금 요때부터가 이제 8월, 9월, 10월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조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원인은 뭐다? 뭐 단편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올라서도 하지만 그 미국 금리 오른 이유가 어쨌든 계속 금리를 작년부터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이 쉽게 지금 기준금리 올라 있던 그 물가를 안 내려줄 거야. 뭐 내년에 돼도 쉽게 안 내릴 거야 하고 고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시장에서 표방이 되면서 이 고금리의 시장이 적응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는 거 있죠.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정말 큰 장이 왔고 다 수익을 봤던 하지만 또 그때 물려 있었던 이 정말 큰 장을 수익 보던 기간도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항상 그래요. 항상 제가 보는 이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이 추세가 여전히 올해 초부터 가고 있는 부분이고 고금리 사이에서 절대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장이 정말 좋았을 때는 금리가 정말 쌌잖아요. 금리가 정말 싸고 야 여기서 어디로 앞으로 될 거냐를 보면 갈 게 정말 많았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다 갔던 장인데 올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가는 놈만 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오른 게 뭐 있습니까? 개인들이 좀 주도적으로 올렸던 2차전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 빼고 나머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싸다 우리나라 밸류 기준으로 되게 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를 자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미국이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가장 중심 메인을 주는 미국 정시를 보면서 항상 시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이 빠진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이 고금리 못 견뎌서 경기가 결국 부러지고 폭발할 거야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연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를 계속 봅니다. 지금 살짝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국지적 리스크가 불거졌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금리나 유가나 추세를 말씀드리지만 뭐 국제 정세나 어떤 정상들의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뭐 유가를 폭발시키고 올리겠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케이스는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 지구에서 유엔이 다 대피를 해라. 뭐 100몇십만 명을 주말에 이동시키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말에 살짝 빠졌다 보시면 돼요. 여전히 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고금리에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에서 좀 등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빠졌던 10월달 저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과매도권이었고 미국 나스닥도 곧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고금리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 고금리에서 그래도 실적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게 빅테크입니다. 여전히 빅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스닥을 띄워놓고 계속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같이 계속 날아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때처럼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장에다가 계속 돈을 공급해서
뭐 코인이다, 뭐 NFT다, 뭐 주식이다 다 날아갔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적은 아니죠. 예, 부동산도 지금 미국 우리나라 꺾이고 있고 NFT나 코인은 아예 안 됩니다. 예, 그쪽으로 누가 돈이 들어가요? 예, 젊은 분들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제가 스몰몬이고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에서 돈들이 놓을 수 있다. 예,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 장일에 빠질 때도 틈새를 맞춰서 저희가 틈새 시장에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결국 모이고 선별돼서 갈 뿐이지 주식 시장에서 전체든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이든 여전히 주식은 선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결국 이쪽에서도 성장을 살려야지만 경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사이클이 풀리는 겁니다. 자, 큰 흐름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나 중기 투자, 단기 매매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매매를 오픈하고 있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봐요. 같이 투자를 한번 시장 대비해서 보시죠. 저는 재밌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시장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과 우리나라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내용을 또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볼까요? 어제는 또 살짝 그 나스닥 기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빠졌고 어제 유가나 국지적 그 중동발 리스크 불거지면서 빅테크가 빠졌지만 여전히 저는 이게 몸쪽 확전이 될 거야.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 봐요. 중동이 사실은 주말에 아까 말했던 가자지구 문제 때문에 살짝 회피한 거죠. 지금 변동성 있는 시간이니까 오히려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랐던 부분, 우리나라는 이틀으로 가로 빠졌잖아요. 어제 금요일 날요. 미국은 사실 4일 5일 올랐어요. 그 전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고 우리나라 수급이나 투심이 약해서 그랬던 부분이라서 어제 미리 또 빠졌죠. 그래서 미국 많이 빠졌다, 뭐 조금 빠졌다 해서 월요일 날 막 엄청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흐름 내에서 등락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고금리에 저항되는 과정이고 정시로서는 어디로 돈이 또 차별화되고 좁혀지면서 틈새로 갈 거라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 9월과 10월 있죠. 그때는 달러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달러가 덜 오릅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매크로 보는 기준이에요. 달러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달러가 114 가던 게 지금 올라봐야 106, 105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조금 거버넌스 말씀드렸던 예전처럼 미국의 힘이 덜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미국 금리가 또 오버슈팅 되는 것도 있는데 작년 9월 10월 때문에 자기 우방국이었던 유럽도 박살나고 뭐 미국도 되게 안 좋아졌고 일본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금리 때문에 물론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이머징이나 특히 중국 같은 애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계속 엔화 보고 걔들 흐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중국 때문에 유럽도 피해를 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자기만 살라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랑 정상회담도 하고 나름의 그런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동에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있는데 또 전쟁을 터죠. 확정 가능성 낮게 보는 거죠. 국제 정치로 풀어가야 될 그런 경제 문제도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작년부터 보면 경제로 추진해서 주식을 봐야 되는데 경제보다는 전세가 둘로 나뉘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서, 특히 국제 정치 때문에 영향받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 보는 것보다 국제 정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경제 사이클도 많은 거죠. 자, 복잡 다단기. 지금 우리 세계들은 좀 나눠서 블록화되고 있는 거, 이 시기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0월에 빠져서 급증하고 급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비슷하게 보세요. 작년에는 달러로, 지금은 금리로. 미국 금리는 약간 오버슈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월 달에 양봉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닥밴드 등락기라 보고요. 자, 한국 정신은 어차피 우리나라 개인이 워낙 스마트해지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개인 수급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서 코스피 기준이 기준이에요. 반도체 보는 거죠. 나스닥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2차 전지나 수급 관련해서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 기준으로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많았죠. 자, 미국 채권도 여전히 과매도권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 잠깐 드리겠지만 미국 자체도 위험해요. 미국 자체도 고금리 5%대 하면 이런저런 삐걱삐걱하는 소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챙겨야 될 시즌보다 어닝 시즌이다. 이것들이 중에서 나스닥이든 빅테크든 우리나라 뭐든 그래도 이런 고금리에 정시계는 불안해도 얘들은 살아있겠구나. 실적이나 어닝이나 성장이 되겠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 LG 엔솔이나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보는 흐름이 좀 낮아졌죠. 기대치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리 빠졌던 가격대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도, 어제 장 끝나고 에코프로도 나왔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보고 있지만 유가 아직 여전히 등락된다 보고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가거든요. 자, 요번에 저희가 95불, 96불 정도 가다가 100불은 부담된다 하다가 바로 빠졌죠. 바로 빠지고 중동 리스크 있지만도 계속 떨어져 있고, 글로벌 정세 긴축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도 기름 부대쓰기에서 러시아나 러시아나 사우디 이란 얘기 하지만 떨어져 있다가 요 근래 살짝 올랐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사실 이스라엘이 제일 화가 나 있죠. 제일 화가 나 있고, 또 미국에 또 이스라엘 완전히 친미 우방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상군 투입은 미국이 안 하겠지만 그런 단기적으로 국제적 리스크 때문에 등락 있는 부분이고, 어제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안 빠져요. 뭐든 간에 바닥이든 꼭지를 만들 때는 올랐다 밀립니다. 작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유가 난리 났었죠. 한참 우리나라 상반기 개박살 박살 날 때 그때 유가 130달러 갔었거든요. 그때가 3월입니다. 전쟁 발발하자마자 러시아가 장난치고 오르면서 유가가 한 80불 70불 있던 게 작년 3월 달에 전쟁 터지고 130불 갔어요. 근데 쭉 빠졌죠. 빠지고 나서 이렇게 등락이 있었습니다. 등락이 있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고가 120달러에서 고가 돌파가 안 됩니다. 돌파는 다시 빠지죠. 이렇게 두 번 쌍봉을 만들면 정말 꼭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근데 작년처럼 이런 기간이 한두 달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제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간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정말 이때 꼭지 됩니다. 이런 흐름은 제가 스토리랑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차트 보는 고가 밴드와 바닥 밴드 만드는 보통 쌍봉이라 하죠. 쌍바닥, 쌍봉이라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요번에도 보시죠. 90달러 중반까지도 못 갈 거라 저는 보는데 단기 변동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그때 9월, 10월 작년처럼 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월봉을 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미 나스닥은 월봉이 이제 8월달 빠지고 9월 많이 빠졌잖아요. 10월 월봉 나 있어요. 10월 월봉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점만 지키면 3개월 연속으로 빠질 만한 그런 매크로는 아니라 보는 거죠. 금리도 약간 과대평가됐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연봉이 지속되면 여전히 흐름을 키워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이 보여드리면, 자, 코스피 기준이네.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도 양봉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달 반등 모셔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약간 돌리려고 모습이 흐름 잡고 있어요. 지금 10월달 반전 모색. 코스닥은 물론 개인 수급이 좀 되고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아직 음봉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나 코스닥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근데 코스피 흐름이 괜찮아지면 얘들도 800포인트 중반 되면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우리나라나 미국의 가장 기준은, 정시의 기준은 매크로 빅개미가 보는 금리다. 금리다. 5%대다 때도 부담된다.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다. 어제 금리는 빠졌어요. 그저께는 유가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더니만 그래도 증시 올랐죠. 어제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가자지고 이 금리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4.9, 5% 정도에서 부담되니까 빠지는 흐름이고, 이것도 올라가다 빠지면 그게 진짜 꼭지 고점 밴드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빠져서 월선 깨지진 않았지만 4.6 정도면 다시 금리는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죠? 8월 고금리에 적응해라, 증시의 기대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11월 1일에 FOMC입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금리 저는 여전히 금리 동결된다 봅니다. 금리 동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시장을 겁을 주고 마우스 컨트롤 하고 있는 연준이나 연준 위원들도 서서히 그런 뉘앙스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금리 동결되면 어떻다? 아 진짜 이제 금리가 고점이다.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하겠죠. 또 기대 심리 살리면 안 되니까. FOMC가 금리 동결이 되면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2-3개월 있었던 조정을 마치고 박스권이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10월물은 가장 중요한 미국 금리 지표로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5% 근처에서 연준이 톤다운하고 있는데, 자, 금리 뉘앙스를 봤던 차트도 흐름도 보는 거지만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이 멘트가 자꾸 나옵니다. 주마다 있는 그 연준 멘트들이 그래도 경기 기준으로 주식 기준으로 보는 비둘기파가 있고 좀 타이트하게 말해서 겁을 주는 매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키시다 뭐 더비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래 보면 흐름이 그래요.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왜? 지금 기준금리는 5.35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1월 달에 0.25 더 올려서 5.5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그 시장을 겁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금리가 4%에서 5%까지 올랐어요. 4.8%까지 갔지 않습니까? 시장금리는 계속 시장 따라 움직이니까 이미 금리 그 기준금리 오른 효과를 다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얼마나 증시가 또 눌렸어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로 좀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나왔죠. 금주에.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FOMC 의사록을 뒤에 볼 수 있는 건데, 자, 긴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얘들도 약간 의견이 분열돼요. 실제로 10월 달에 FOMC 보시면 그 내년에 찍었던 점도표, 내년에 이제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 있잖아요. 완전히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요. 위에 찍는 사람, 밑에 찍는 사람이 극명히 나뉩니다. 얘들도 이제 의견들이 긴축의 효과를 걱정하는 쪽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10월 금리도 4.6%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사실 4.5% 깨지고 5일선 깨져서 떨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또 드라마틱하게 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전체 자체가 고금리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정말 4%, 뭐 4.3, 4.4까지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4% 중반에서 움직여도 정시에서는 괜찮다 봅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 봐요, 지금은요. 자,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자, 중동의 국지적 불확실성을 보지만 여전히 단기로 본다. 유가도 말씀드리고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정책적으로 많이 본다는 말씀을 드렸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작년부터도 제가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시장을 잘 봅니다. 우리나라였던 중앙은행이죠. 이거에 대한 대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멘트를 잘 보시는 게 저는 맞다 보는데 이번 주에 그랬어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간다. 고가 밴드라 보는 거죠. 그래서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자산시장이나 정시에 좋은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나 소비나 고용이 연착륙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데이터인데 이번 CPI 나왔던 부분도 큰 셈보다 살짝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쉘터랑 하우징이 경기 후행 지수고 상당 무겁게 움직여요. 근데 10년물 때문에 30년물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지금 4.7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을 안 삽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금리로 들어야 되거든. 과거 금리들은 30년 전이니까 되게 낮게 집세를 내고 있다가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 지금 4.7, 4.8로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집값도 더 못 오르는 거예요.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연착륙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 거죠. 자, 연준이 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죠? 소비랑 고용이랑 물가입니다. 여전히 연착륙되고 서서히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는 괜찮게 계속 보면서 제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10월처럼 작년 9월 10월에 우리나라든 뭐 유럽이든 일본 난리 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외적인 국가가 문제죠. 미국 외적인 국가가 문제죠. 근데 미국도 다른 나라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엔 잘 지켜가고 단기 하방일 때는 조금 힘을 내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가도 지금 83불이 살짝 올랐어요. 이제요. 87불 정도 되는데 요번에 갔던 90불대 중반이 여전히 단기 고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얘기를 많이 안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번 CPI다 보시면 에너지 관련 어제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어쨌든 미국도 가솔린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유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영향을 볼 수 있는 흐름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코어는 뭐죠? 이란에 확전될지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란도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 하마스에 대한 공식 스포트 아니야. 근데도 이제 이란의 자금을 규제하면서 그제였죠. 살짝 조정을 빌미가 됐었는데, 어쨌든 한국에 있던 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소환돼서 억울한 면도 있었는데, 이 돈이 이제 카타르로 넘어가서 카타르 은행에 있어요. 하지만 이란에서 이거 어쨌든 인도주의로 쓸 테니까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고 이란에 대해 중요한 자금인데, 또 미국이 살짝 동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하마스의 배후가 이란이 아니란 공식적 입장은 전혀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시키잖아요. 요번에 러시아가 감산하면서 유가 급등시킨다 했는데, 그것도 달래면서 바이든이 사우디 빈살만 만나서 야,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회해 어쨌든 사자 같이 잘 가보자 하면서 만들어가던 큰 중동 그림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이란이 이제 그 낙동과 오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마스 통해서 전쟁 일으켰다는 게 누구나 보는 전쟁의 배후인데, 이란도 지금 돈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자기끼리 뭐 천연가스나 자기 국민들 쓴다고 수출을 압박한다 그러는데, 얘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쟁 나고 해봐야, 내가 봤을 땐 진짜 전쟁 나면 가장 큰 배후는 미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확전시킵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그건 안 맞아요. 힘듭니다. 자, 사우디도 이란에 대해서 어쨌든 이란과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동의 그 시아파 순위파의 가장 큰 수장인데, 중국이 중재를 써가지고 둘이 지금 같이 막 좋아졌잖아요. 약간 분위기 좋아지는 차원이고, 둘 다 걸치면서 미국과도 손을 잡고 있는 사우디인데, 미국의 어떤 방위 조약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관계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워낙 가자지구나 지금 두드려 맞아서 자기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아마 국토 관련이 조금 하마스랑은 지속되리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주말에는 유엔군이 가자군에 아마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다 보니까 100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 피난시켜라,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잠깐 빠졌다 보시면 돼요. 또 중요한, 정말 이 숙적이고 그 정말 원수죠. 원수인데, 이 둘의 수장인 빈살만과 라이시가 이틀 전에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어쨌든 원칙적인 지금 확전 자제하자는 전화통화를 정말 간만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자, 미국에서는 계속 확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항모 글로벌 아무도 못 덤빕니다. 아무도 못 덤벼요. 겁이 나서. 딴 나라들 지금 조용하죠. 시리아든 이집트든. 2차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확전은 자제가 될 것 같고, 이란까지 확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아요. 유가를 보고 금리를 보고 있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유가도 안정이 일단은 될 거라 보고, 금리도 서서히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중국은 좀 쩔이죠. 쩔인데 지투인데 바보 됐죠. 그냥 바보 돼서 안 죽고 살아만 나라, 계속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밑에서 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만났던 분 중에 그냥 큰 채권이나 이제 공모주 펀드나 ETF 같은 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랑 한 20년 넘게 된 분이고, 진짜 돈도 많은 분인데, 내년에 아마 홍콩 관련 ETF 있어요. 보통 만기가 3년이고 뭐 40% 50% 안 빠지면 원금을 주는 연 6% 7%짜리 ETF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홍콩이 못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ETF 자금들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적 문제지만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권주 같은 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정권주 좋다 얘기를 해도 부동산 PF 들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뭐 정권 소형 정권사 같은 것들은 아예 금융 쪽은 투자해서 저는 제외시키는 게 맞다 봅니다. 여전히 그래요. 자, 중국이 물가가 나왔습니다. 자, 물가가 0%대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물가가 0%란 말은 얼마든지 경기 부양책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가가 지금 2022년에 작년에도 2.8%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CPI, PPI거든요. 지금 0%예요. PPI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 0의 수렴에 있습니다. 얘들은 금리 낮출 필요도 없죠. 물론 기준금리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방 부채가 많긴 한데 여전히 중앙 부채는 낮아요. 중국도. 근데 왜 못 쓰느냐? 왜 못 쓰느냐? 얘들도 사실 미국 금리 때문에 못 쓴 거예요. 미국 금리 때문에.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외적인 국가가 더 피해를 본다 그랬죠. 미국 금리 때문에 중국을 더 압박을 가는 거예요. 엄청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어쨌든 자기들 잘 풀러가면서 8월, 9월달, 7월달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갔잖아요. 미국이 갔다니까요. 방중을 미국이 했습니다. 키신저도 갔다 왔고 옐런도 갔다 왔고 뭐 상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별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8월달, 9월달에 미국 금리가 훨씬 올라간 겁니다. 제가 미국 금리 얘기 드리고 미국 그 채권 얘기 드릴 때 가버넌스 문제를 드렸는데 예전만큼 미국 채권이 인기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자체적으로 연준이 소화하고 하면 일본도 사주고 특히 중국이 얼마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자였습니까? 근데 중국 국채가 지금 안 사고 있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근데 지금 발행을 해야 되고 돈은 필요해서 미국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이번에 옐런 또 만나는데 그죠? 이번에 또 중국 인민은행장 만나는데 어쨌든 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해당이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물가든 뭐든 조금씩 되는 거고. 자, 미국도 금리가 이제 거의 고가 때 오면 그걸 보고 얘들이 지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안 1조 위안, 우리나라 따지면 그 180조 정도 돼요. 1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발행을 왜 안 했죠? 물가가 낮은데도. 미국 금리가 불안한 거지.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면 자기도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보든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가 고가대라 보잖아요. 제가 11월 때 FOMC도 금리 동결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든 가운데서 국채 발행을 한 거죠. 적자를 늘리면서도. 미국 국채 찍듯이 중국도 찍는 겁니다. 그 재정 적자를 키우면서도 적극 부양책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전체 금융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국제 정책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죽지 마라. 계속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백개원들이 또 여전히 달러화 채권 국내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달러 채권을 못 내겠다. 배째. 그렇게 정산되는 과정이라 보는데 어쨌든 백개원 컨트리 가드는 해외 채권 디폴트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자기 주가는 좀 빠졌죠. 하지만 전체로는 여전히 하방 밴드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중 정상회담이 중요해요. 오히려. 밑에 바로 적어놨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이 옐런이 7월달에 갔다 왔죠. 근데 별로 성과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가 더 올라갔죠. 주가도 빠지는 빌미가 됐고요. 하지만 지금 11월달 에이펙 회담 때, 11월 에이펙 회담 때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바이든이 더 만나고 싶어요. 바이든이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내년에 미대선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래 되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은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저는 아주 큰 계기라고 봅니다. 7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갔다 와도 별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정시든 금리든 변동성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한국 정시는 다시 한번 이런 앞에 했던 미국이나 뭐 유가든 중국 다 보면서 한번 봅시다. 뭐 이번 주에 우리 주중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과매도 됐던 코스닥이 800포인트대는 과매도권이다. 출렁거리고 올라가다 빠지더라도 이 빠질 때 또 이 가까워질수록 지수 같은 것들은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준은 이제 코스피지만 코스피는 2400 기준이겠죠. 오리선 안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리선 안 깨지면 제일 좋고 뭐 빠지더라도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어 갈 거라 저는 봐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2차전지 우리나라 개인,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많이 샀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12조 샀습니다. 12조 외국인들이. 근데 전체 코스피로 보면 한 7조를 안 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12조 사고 나머지는 수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하반기 들어서 이모징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팔아서 그렇죠. 큰 주세 꺾인 건 아니에요. 미국 자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싼지. 바보죠. 지금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2020년에 엄청 올랐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팔아서 작년에 엄청나게 빠지게 하고, 우리나라 지금 올해 초거든요. 올해 초 1월 달부터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자, 보세요. 2021년에 고가에 비하면 아직 완전히 박스입니다. 이까지 빠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 때는 올해 4월달 지수까지 빠졌다고 돌아갔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환율과 우리나라 지수 전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싸다고요, 사실. 쌉니다. 얼마나 반등을 세게 줄지 문제지, 지금 구간대에서 겁을 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만난 두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저랑 취향이 사실 비슷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수 관련 보시는 분이 많고, 지금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봅니다. 반도체 좋게 봐서 큰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하이닉스 보고 있죠. 반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디램의 체인징을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고무주 펀드 있어요. 돈 있는 분들만 하시는데, 고무주 직접 하시는 것보다 고무주 펀드 보통 들어가면 1년, 2년, 3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요번에 한 연으로 한 6%, 7% 나왔다 하더라고요. 꽤 괜찮죠. 자,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권 들어갈 만하다. 채권 들어갈 만하다 해서, 그게 이제 그 9월, 10월 달에 위기 거치고 나서 꽤 괜찮은 금리 고점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장기채나 미국 장기채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죠. 하지만 지금 8월, 9월 달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때 금리가 연으로 따져서 뭐 우리나라 기준 7%, 8% 조금 넘어가면 10%짜리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채권 같은 것 중에 살짝 괜찮은 우량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6%, 7%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사실 또 그런 것도 관심 가져요. 부도날 확률은 낮고, 금리가 사실 지금 많이 높아서 그렇지 1년에 6%, 7% 어디예요. 지금 높다 해도 은행의 금리 한 4%대밖에 안 되는데, 부자인 분들, 돈 많은 분들은 뭐 성장도 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 관련 얘기를 좀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관련 ETF, 중국 관련 ETF가 내년 상반기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은의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너무 크다, 부동산 PF가 이번 당에서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 저도 사실 조금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도 있고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50년짜리 뭐 이렇게 주담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지고 건설업자 PF를 살리기 위한 거다고 저는 보는 면이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안 터져요. 작년 9월 달에도 레고랜드 때문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요번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 봤을 때 꼭 제가 작년 8월, 9월, 10월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도 이제 건설 쪽 관련이나 그쪽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최대 위기는 벗어나고 있다. 자, 너네 은행이나 너네들이 좀 부담을 갖더라도 애들 크게 터뜨리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약간 관치금융이지만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미국처럼 터지면 터져라, 살리면 살려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약간의 계획경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바디인 부동산, 가장 큰 비중인 부동산이 바로는 안 터질 거예요. 그래 되면 정시도 그렇고, 어쨌든 가장 큰 흐름 자체가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면 정시에서도 나쁘진 않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는 우리 지인들 얘기 통해서 참고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 최대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부동산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은 정말 큰 돈이고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들 사이클, 스몰 돈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정시에서 계속 놓으셔야 돼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놓으세요. 그래도 주식이다. 여전히 주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제가 참고하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중에 그 애널리스트 김일구 센터장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전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나온 방송 중에 되게 재밌는 데 찍었어요. 유튜브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연준을 급박하는 채권 시장,
사실 채권도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고 아주 스마트하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는 거죠. 기관들 하는 겁니다. 그 장단기 역전이 됐다, 고침체가 온다, 리세션이 온다, 막 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연준아 지금 금리를 지금 고점 올리면 안 돼, 내려야 돼 하는데 절대로 연준을 흔들리지 않았죠. 요번에 시장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정의함 주가 빠졌던 거거든요. 기대치를 낮추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연준의 기준 지표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나우캐스팅 같은 기준 지표가 있는데, 요번에 나오는 이 김일구 그 애널리스트의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김일구 치시면 이번 주에 찍었던 스텝스에 나온 그 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전히 미국 경기와 금융 시스템은 건전합니다. 뭐 금융위기가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주가 관련 큰 흐름은 제가 마치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섹터와 테마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